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5, 6월부터는 이거 요약집 다 가지고 계시죠? 예, 5, 6월부터는 요약집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것만 해도 됩니까? 자꾸 이런 거 묻는데, 예,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있어요. 내용 없는 건 없어요. 거의 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다 있다고. 최근 10년간 한 번이라도 출제됐다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요약집에 있는 것만 해도 넘칩니다. 이것도 다 제가 강의 안 할 수도 있어요. 6페이지, 그 6페이지 먼저 보시면 총칙 부분인데 오늘 이 중개업제도의 변청 과정, 이거는 시험에 33번 시험 봐가지고 한 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게 뭐가 나왔냐면 각회라는 게 출제됐는데 9회 때 9회 때가 아니고 8회 때 1995년도 각회라는 게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식 한자입니다. 각회라는 것. 그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최초의 전문 직업인을 각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또 나올 확률 희박합니다. 1995년도만 해도 이의신청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생긴 거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생겼습니다. 옛날에서는 뭐 이의신청 이런 거 아예 문제 자체를 시험지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의신청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출제했고, 최근에는 이미 문제가 다 공개돼 버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최근의 출제 경향을 보면 법조문에 있는 거 위주로, 법조문, 판례 이런 거 있는 거 위주로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쓴 요약집은 제 개인 감정을 실어서 제 개인 사견을 적어 놓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있거나 판례 있거나 또는 법조문에 있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제도의 변청 과정,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고요. 다만 맨 마지막에 지금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 현재 등록제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제. 그래서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등산할 때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게 등록입니다. 뭐 대선 후보 등록, 지자체장들, 뭐 경기도지사 후보 등록 이런 말 쓰죠. 그것도 다 등록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게 등록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만 올리면 되니까 지금은 자격증 따면 무조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미성년자라든지 파산 선고받았다든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우리 프린터 31번에 있는 결격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프린터에 있는 프린터,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우리 요약집 이게 맨 뒤에 다시 실어놨습니다. 보셨죠? 그 맨 뒤에 이제 프린터 잊어먹었다고 복사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잊어먹으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라도 228페이지부터 있다고요. 똑같이 지금 요약집에 이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왜냐하면 이거는 시험장에 가져가야 되니까 분실하면 이게 요거 가져가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시험 보기 전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대신에 지금 무슨 내용인지를 지금 계속 봐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나중에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것만 읽어봐도 잘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으면 힘들죠. 그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암기가 안 됐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고요.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시험 보기 전까지 시간이 한 1시간 5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다시 228페이지부터 부록에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실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거의 막판에. 단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제 암기하는 건 최종적으로 시험장에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등록제, 그 지금 되기 전에 과거에는 1961년도부터는 소개영업법에서 신고제를 채택하다가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 제가 자격증을 땄을 때 1999년 4월 25일 날 저는 자격증을 땄는데, 저도 개업해 보려고 이제 회사 잘리고 개업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IMF 때 이 회사 잘리고 나서 허가 신청을 하니까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언제 허가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만 허가 총량제라서 한 명 폐업하면 그때 허가해 줄게. 그래서 우리 중개업소를 지금 학개론에 보면 뭐 집심형, 집재형, 산재형 점포 이런 걸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업소는 지금 학개론에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는 산재형 점포로 본 것 같아요. 흩어져 있어야 된다. 모여 있으면 투기 조장하고 뭔가 나쁜 짓 한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모여 있는 게 고객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보면 모여 있는 게 나쁘지 않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하면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3개 있으면 한 개 폐업을 해야 그게 하나 허가를 내줬다고요. 1999년 되기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3개 있는데 하나 더 한다고 하면 등록해 줍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는 미리 보통 용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어요. 중개업소. 예를 들면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 예를 들면 세탁소 하는 자리에 다시 중개업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미리 물어보고 해야 돼.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공동주택인 경우는 무조건 안 될 수도 있어요. 단 공인중개사법상 제약은 없습니다.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상은 결격사유만 해당 안 되면 등록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거고요. 요약집도 시험하고 상관없는 게 앞에 요거 딱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시험에 상관 있는 내용입니다. 자, 6페이지 2번 목적입니다. 목적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1조입니다. 법 제1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또는 뭐 줄여서 암기 프린터라고 하겠습니다. 는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게 21회 때 출제되고 지금 33회인데 12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목적도. 과거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8번 출제됐습니다. 총 32번 시험 봐가지고 20회, 21회 연속 출제되고 22회부터 지금 32회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11년간. 별로 중요하진 않죠. 이제 33회 시험인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자격증만 따고 취직도 안 하고 개업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무를 못하죠. 사실은 어떤 걸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즉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규율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X입니다.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전문성 제고입니다. 그 좋은 말, 공신력 제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신력 제고하면 X입니다.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육성하는데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시험에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 하면 X. 옛날에는 이게 국민재산권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2014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됐다는 것은 뭔가 재산권 보호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민경제에 이바지입니다. 따라서 그 요약집 6페이지 맨 밑에 공인중개사법의 명문 규정상 목적이 아닌 것. 명문 규정 이 말은 뭡니까? 법조문에 직접 있는 목적이 아닌 것 이 말이죠.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답이 뭡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목적이 아닌 것. 8번 X. 8번 X. 8번만 아닌 게 아니라 다 아닌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다 아닌 거. 아니 인터넷에 질문하더라고. 요약집에 문제를 내놨으면 답을 적어놔야지 왜 답은 없냐 8번까지 중에서. 예, 그래서 답이 다 아닌 거라고. 이게 특별히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8개 다 말은 좋은 말인데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내면 어렵습니다. 사실 의외로. 근데 시험에는 21회 때 출제되고 12년 동안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인데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합하면 118개 조문입니다. 물론 시험에 조문이 118개 조문이냐 119개 조문이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 문제가 보통 통상 40문제면 오지선다행이면 200개 지문 정도가 출제됩니다. 물론 32회 시험에서는 178개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박스형 문제가 박스 4개 중에서 고르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178개 지문밖에 안 나오기는 했습니다. 32회 때는. 근데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박스형 문제가 40% 16문제나 출제됐기 때문에. 어쨌든 통상적으로 약 40문제 정도 200개 40문제면 200개 지문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데 법조문이 118개 조문밖에 안 되니까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지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공법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법조문 숫자가.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보면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거 열거돼 있습니다. 열거돼 있는 거 이걸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쭉 열거돼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다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공법이 어렵기는 합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거 다 함께하면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이 얼마 안 되는 대신에 법조문에 없는 게 시험에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특히 용어정의 중개사물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에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령은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5월 10일 이후 잔금 치르는 것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중과세를 면제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에 있대요. 이게 시행 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수당이 아니라도 국회 통과돼야 되는 게 아니니까 시행령으로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 의지가 있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정하면 되니까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다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행규칙. 우리는 주무부수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험에 4개 지문 정도 출제됩니다. 200개 지문에 4개 지문이면 많지는 않고요. 일단 정답으로 체크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때까지 나왔던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자격증, 등록증, 교부 절차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의 영역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확인설명서 서식, 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그건 답이 아니다. 단 정답에 영향을 미친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즉 사무소 이전 절차. 다음 주 문제, 오늘 내드린 문제처럼 다음 주 문제에 내드릴 텐데요. 딱 한 번 정답에 영향을 미친 적은 있었고요. 그래서 모르면 아예 정답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옳은 것 하면 그거 옳은 거 아니다, 틀린 거 하면 그거 틀린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그게 정답입니다. 대통령령,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프린트로, 이렇게 하던데,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정리할 게 아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셔서 3단 비교표, 3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그걸 나눠가지고 프린트하니까 60페이지더라고. 60페이지. 시험에 영향을 미친 거는 이때까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암기할 거냐고. 60페이지를 100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답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99%는 맞춘다. 그 암기 꼭 비교 정리하고 싶으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가서 3단 비교표를 프린트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조문을 따로 별책부록으로 출판사에서 만들었었어요. 60페이지 정도 되는 걸. 근데 지금은 만들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자꾸 법은 개정되고 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다. 휴대폰 어플 다운받아서 검색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굳이 종이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기본서에도 지금 반영 안 된 게 좀 있었죠. 예를 들면 그 시험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이런 거 지금 책에는 기본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종이로 출력할 필요 없다. 수시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는 게 좋다. 자,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는 시행령, 국토교통부령을 다른 말로는 시행규칙.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 4번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하고 민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한다. 충돌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그자와, 즉 미성년자와 직접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았으면. 그러나 중개업소에는 부모 동의받아도 미성년자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당연히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죠.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중개업소에는 근무 못한다고. 24시간 편의점에 알바는 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서는 알바 못한다고. 미성년자 부모 동의받아도. 왜?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서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민법에서 이 제한능력자 제도는,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법률행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소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경제이바지, 국민재산권 보호, 어르신들을 보호하려고 그렇다고요. 쉽게 말하면 술집에 미성년자 취직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고, 중개업소에 미성년자 취직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개업소가 나쁘니까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들 재산권 보호,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그래서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제가 아까 전국에 어디로 가서 개업을 하든 등록 가능하다 했는데 단
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된다고요. 프린트 31번에 있는 12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 못합니다. 취직도 못합니다. 무조건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즉 그래서 미성년자는 그래도 자격증은 딸 수 있죠.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즉 신용불량자, 뭐 파산 선고 받은 사람 다 자격증은 딸 수 있습니다. 단 그 대신에 개업은 못합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신용불량자는 아마 개업 못한다는 말은 없어요. 신용불량자라도 파산 선고를 안 받았으면 개업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그러나 뭐 다른 제약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신용카드 이런 거 개설을 못할 수도 있겠죠. 신용불량자면. 근데 뭐 중개업 하는데 신용카드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 전부 다 현금으로 받잖아요. 중개보수.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이다.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 일반법이면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특별법이 뭐냐 하면 9페이지, 요약지 9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는 그 4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걸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특수법인이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특별법이 뭐냐면 농업협동조합법이 되겠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안 합니다. 그 특수법인 중에서 등록하는 거는 거기 한국자산관리공사 동그라미 하나만 있죠. 나머지는 등록을 안 합니다. 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이 등록 안 해도 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있어요. 그 특별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보다 먼저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등은 등록을 안 합니다.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없어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법을 적용하니까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은 하더라도 이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우리 프린터 3번 맨 위에 보면 이게 중요하죠. 3번 맨 위에 있는 게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X 3번 맨 위에. 그 다음에 또 이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프린터 3번 맨 위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맨 위에 까만 별표.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법인, 즉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직원 한 명도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안 따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특별법을 적용받는 걸 빼고는 무조건 자격증 따야 개업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격증 무조건 따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거의. 물론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지만 그냥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럼 특수법인은 그 2개 말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된다. 그럼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은 해야 되고 인장 등록은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적용받아요. 특수법인도 사무소 이전하려면 이전 신고도 해야 돼요. 왜? 특수법인은 이전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특례가 없으면, 특별히 예외가 없으면 그대로 일반 법인을 적용받죠. 그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하고 등록 기준 적용받는 거 빼고는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보정 설정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금액은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산업단지관리기관이나 지역산림조합은 보정 설정 금액이 얼마라고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으면 일반 법인을 준용해서 그대로 2억 원 이상이죠? 네, 2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좀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
중개업과 관련된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4번 용어정의, 양가로 1번 중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 2차 과목들은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용어 정의라는 것은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지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면 굳이 용어 정의할 필요 없죠. 그 공법도 2차 과목은 용어 정의 다 중요합니다. 공법에서 용적률, 건폐율, 뭐 기반시설, 공동구 이런 거 다 용어 정의가 있죠. 도로 용어 정의도 있잖아요. 도로는 뭐 건축법에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한다. 그러면 3m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근데 건축법에 보면 또 대지는, 즉 집을 지을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죠. 그럼 집 지으려면 도로 4m 만들어줘야 된다고 건축선을 후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개입니다. 중개. 중개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사람인자, 가운데 중자, 사람인자, 끼리깨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소개하는 게,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고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을. 그 대표적인 중개상물이 아닌 것 판례가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권리금, 대토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거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럼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 아니다.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고 중개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아무나 알선하고 커미션을 통상 10% 정도 받습니다. 권리금 알선하고 1억 권리금 알선하고 10억 받아도 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중개가 아니니까. 또 중개가 아니니까 꼭 자격증 따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권리금 알선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컨설팅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컨설팅 수수료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판례는 오로지 영수증만 컨설팅 수수료라고 끊어졌을 뿐 실제로 중개보수를 초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을 뿐 실제 컨설팅을 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컨설팅을 해주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혈험에 가서 돈 많이 받으려면 컨설팅을 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컨설팅 보고서 이런 걸 한 수십 장 만들어가지고 보관해 놓으면 돼. 주고 그 의뢰인한테도 주고. 컨설팅이라는 게 뭡니까? 타당성 분석이거든요. 세무 컨설팅, 수익률 컨설팅, 그 각종 공부 떼면 한 10개 넘게 나와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뭐 예를 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면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오면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다 적어주고 이러면은 그 다 출력하면 그런 자료, 공적 자료만 해도 15장은 돼요. 금방. 그럼 한 50장만 컨설팅 보고서 제목에 컨설팅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누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이렇게 해가 표지 만들고 목차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장만 만들어 놓으면 한 1,000만 원 더 받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줘야 되겠죠. 이제 의뢰인한테도 주고 컨설팅 했다는 걸 나도 보관해 놓고 이러면 많이 받아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문제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게 헷갈리는 게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유치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뭐 그 밖에 걸리 시험에 나왔던 건 지역권도 시험에 나왔어요. 당연히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 밖에 권리에, 중개상 권리에. 자, 근데 저당권 등 담보물권, 이게 판례가 그 요약집 8페이지 맨 위에 판례 박스 안에 1번에 있습니다. 8페이지 맨 위에 판례 1번에 있습니다. 그 사건 번호를 보니까 맨 위에 96도라고 돼 있잖아요. 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96년도에 접수됐고요. 도라는 것은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고노도는. 다나다는 민사사건이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민법 판례는 앞에 다라고 붙죠. 사건 번호가 다. 다는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이고 도는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입니다. 이게 형사사건입니다. 무슨 형사사건이었냐 하면은 유력 정치인이 중소기업의 제1금융권, 옛날에 제1금융권은 금리가 싸고 2금융권은 비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제1금융권에 수백억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수억을 받아먹은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도 주담대라고 하잖아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담보 설정하고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이 담보 설정을 알선하는 것, 즉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또는 근저당.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중개를 반복하면 중개업이고, 자기 입장 따가지고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라고 이게.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환매권은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2번. 환매권은 중개상 권리입니다. 그리고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됩니다.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환매 그 자체는. 환매는 다시 사는 게 환매입니다.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환매가 민법에 환매권이 있고요. 공법에 환매권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들어봤죠? 공법에서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환매나 환매권. 들어봤어요? 어떨 때 환매권 행사해요? 공법에서? 들어봤으면 들어본 대로 이야기해요. 틀려도 되니까. 네? 주택법? 뭐라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마스크 끼고 하니까 잘 안 들려서. 예, 뭐 여러 법에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환매권이라는 게 있는데 공법에서 예를 들면 지금 금단 1, 2 원래 이게 노무현 정부 때인가 아마 금단 1, 2지구 해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신도시를 예상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금단 2지구를 철회 취소했습니다. 신도시에서. 지금 금단 1지구 1신도시만 했는데 1신도시만 해도 뭐 지금 거의 원래 분당보다 더 크게 계획을 했었죠. 지금만 해도 신도시인데 어쨌든 그러면은 신도시를 지정했다가 취소하면 그 땅을 다 수용했다가 다시 어딘가 팔든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팔 때 누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환매권. 그 원래 원주민 수용당했던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고요. 환매권이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공법에서 환매권입니다. 민법에서는 환매 특약을 해가지고
환매를 하는 거고요. 자, 뭐 다 몰라도 되고 어쨌든 환매권 중개상 권리고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성립인지 이전인지 말 없이 나와도 이거는 시험에 중개대상 권리 된다라고 시험에 출제해야 돼. 시험 자체가 100% 완벽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용어정의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용어정의와 중개상물입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쨌든 시험에 유치권이라고만도 나왔어요. 성립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 없이. 그래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6회 11회 때 출제됐습니다. 옛날에는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6회 때는 11회 때 중개상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신청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치권이라고 해도 유치권 그 8페이지 두 번째 판례가 있네요. 그 2001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 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건 번호가 맨 밑에. 이게 11회 때입니다. 2001년도. 유치권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정답이, 가정답이. 근데 판례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전인데 그냥 시험에 유치권이라고만 나와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유치권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죠. 민법에서 성립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법정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고. 법정지상권이 민법 시험에는 거의 한 문제 나오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 나대지, 신축 이런 말 나오면 성립 안 하죠. 아예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대지에 토지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 후 건물 신축했다 이런 말 나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요. 민법에 반드시 나온다고요. 법정지상권이. 자, 법정저당권도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니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8페이지 요약집 8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개업, 양가로 2번이 공인중개사인데요. 요약집은 법조문 순서대로 적어놨는데 중개하고 비슷한 게 중개업이니까 3번 중개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2번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순서를 바꿨다고요.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업 하려고. 중개만 하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돼요. 직업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아무나 받을 수 있다. 중개만 하려면, 직업으로 안 하려면. 근데 여러분들은 직업으로 할 걸 대비해서 지금 당장 직업으로 안 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직업으로 할 걸 대비해서 따는 거죠. 자격증을. 직업으로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딸 필요 없습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세 개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보수 안 받고 하면 중개업 아닙니다. 무자격자라도 보수 안 받고 즉 돈 안 받고 공짜로 중개하는 것은 여러 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입니다.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이모, 고모, 친구, 남친, 여친 한테만 중개 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개업 하려면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하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닌데 시험에 특정 중개 대상물만 반복해도 중개업이죠. 원룸만, 토지만, 상가만 중개를 계속해도 중개업이죠.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친구에게만 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고요. 중개업이 아니면 친구한테 중개하고 보수받으려면 자격증 안 따도 된다고요. 그러나 모텔만, 학원 건물만, 아파트만, 오피스텔만 하더라도 자격증 따야 되죠. 중개를 업으로 반복하려면.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이다.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반복해야 된다. 몇 번 해야 반복이냐? 사회통념상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10번 하면 반복이고 5번 하면 반복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한 건에 10,000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판례는 한 건당 1,000만 원 받아가지고 3건 1년에 3천만 원 벌었다면 직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직업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간판 달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이죠.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요 세 개를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비교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저 법 X. 즉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미국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따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이다. X.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죠.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 따와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 이 법, 저 법 X.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그냥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금 우리나라에 50만 명입니다. 5천만 국민 중에서 1%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애들 빼고 나면은 거의 50명 중에 1명 자격증 땄습니다. 시험 공부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5명 중에 1명은 됩니다. 우리나라에. 제 친구들도 시험은 다 봤다더라고. 떨어지니까 그냥 봤다는 말 안 할 뿐이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안 봤다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사실 나도 10년 전에 시험만 한 번 봤다. 공부는 안 하고. 누가 물었냐고.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도 그냥 책 일주일 동안 책만 한번 대충 보고 시험 봤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합격하면 학원 다녔다 말할 필요 없어. 사법고시 걸린 사람들 다 학원 다녔어. 지금 현 대통령 아직 대통령 아니구나. 당선인께서도 구수했어. 구수. 학원 다녔다고 신림동에. 그래도 학원 다녔다는 말 안 다녔는지 모르겠어. 확실한 건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거의 학원 다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합격하고 나면 학원 다녔다는 말 한 명도 안 해요. 그 사법고시고 감정평가사고 이런 분들. 여러분도 안 해도 돼요. 학원 다녔다는 말은. 그냥
일주일 책 봤다고 하면 돼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2달 만에 합격했다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합격수기.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은 없고요. 어쨌든 합격하고 나면 뭐 2달 만에 합격했다 해도 되고 2년 전부터 공부는 했는데 실제 공부 2년 전부터 공부 시작했지만 집중적으로 한 거는 2달 전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진짜 2달 만에 합격했냐 물어보니까 나름 말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5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개업을 한 사람은 11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개업공개사를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중개업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업자, 청부사례업자, 사채업자, 왠지 폭리를 취하는 업자라고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죠. 나쁜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여주려고 개업공개사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용어 정의는 시험에 개업공개사 문제 내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X라고.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자를 말한다. 네, 아니에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입니다. 실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이 말이 X예요.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취득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여 이 말 들어가면 X입니다. 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개공도 개업공개사거든요. 이분은 자격증 없죠? 시험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X라고요. 그 법인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일반 법인이 있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있는데 특수법인은 9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4명이 있기는 한데 그 무슨 일을 하는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왔던 거는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나오면 또 틀려줄 수밖에 없어요. 틀리라고 내는 거는. 우리는 80점만 받으면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은. 그럼 제 강의가 90% 이상은 적중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100%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제 중개 업무가 문제인데 중개 업무가 뭔지 법조문에 없어요. 유권해석, 국토부 유권해석.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해석이 유권해석입니다. 민법의 법 해석 방법, 유권해석, 물리해석, 항리해석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합목적성도 있죠. 법 제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자, 어쨌든 유권해석이란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하는 해석인데 그럼 제가 국토부에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국토부 장관 직인이 찍혀가지고 공문, 회신이 들어오면 그게 유권해석입니다. 옛날엔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아예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그냥 하면 인터넷에 답변이 돼요. 모든 질문은 국민신문고에 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이 국민신문고에 하면 청와대까지 가지도 않고 청와대에다 민원 제기해도 청와대에서 직접 접수 안 하고 해당 부서로 다 보냅니다. 뭐 세금 탈세 뭐 모든 거 국민신문고에다 민원 넣으면은 그 해당 부서로 보내가지고 그냥 국민신문고로 하는 게 더 좋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제가 등록관청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가서 알아서 단속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안 해요. 단속도. 근데 국민신문고에 올리버리면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청와대까지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청와대에서 이게 다시 그 해당 부서로 내려가고 국토부에서 내려가고 국토부에서 다시 시군구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시군구에서는 다시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돼. 처리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문서로 올려버리면 무조건 14일 안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답변이 와요.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인터넷에 국민신문고 치면은 그 사이트 나와요. 거기다 그냥 글 올리면 답변 온다고요. 그게 중견무가 무엇입니까? 그냥 국토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짜증내. 내가 당신한테 이거 대답하려고 이 근무하는 줄 아는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정식 공문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왔더라고. 그냥 말로 한번 알려줄 테니까 전화로 해라 이렇게. 귀찮으니까 계속 답변하려고 하면. 자, 그래서 중견무는 확인 설명하는 것도 중견무고,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그럼 딱 요것만 중견무고 나머지는 중견무 아니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거는 중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중견무가 뭔지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요 세 개에 대해서 주로 물어요. 보조원,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계약서 작성 의무 부담하는 자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X죠. 보조원은 이거 못한다고요. 중견무를 못하니까. 자격증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요.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둘 다 우리는 현업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현업에서는 주로 여자분들은 실장이라고 부르죠. 남자분들은 평사원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20살 먹어가지고 취직하니까 주임이라고 부르더라고. 20살이니까 21살 대리, 22살 과장, 23살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나이 조금씩 많으면 직책이 올라가요. 평사원은 없어요. 왜 평사원이 없어요? 손님이 전부 사장이니까 사장하고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임원급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저도 상무이사로 취직했었어요. 상무이사. 말만 상무이사고 그냥 보조원이에요. 보조원이 아니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네요. 상무든 전무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 그래서 시험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어디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10페이지 양가로 5번에 가로 안에 있는 것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거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시라고요. 즉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11페이지 5번 중개대상물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